결국 당신이 바꿔야 할 건 의지력이 아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 그 자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땐 막 쓰고 시간이 많을 땐 자꾸만 미루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땐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여윳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매번 과도한 이자를 물며 돈을 빌리거나 반복적으로 약속에 늦는다거나 뭔가를 결심한다고 해도 며칠 만에 흐지부지 된다.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단서가 될 겁니다. 행동경제학자 샌딜 멀레이너선, 인지심리학자 엘다 샤퍼의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들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뉴욕의 한 식당을 찾았다. 이름부터 눈길을 끌었던 식당. 흑사탕, 흙에서 자란 채소를 땅에서 나는 사탕이라고 믿는 요리사 아만다 코엔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었다. 그날 내가 주문한 건 이 식당의 간판 메뉴이자 수많은 미식가들이 열광하는 오렌지 소스를 곁들인 브로콜리 튀김 두부였다. 그런데 다음날 그 요리사가 출연했었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게 됐다.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재료로 3가지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극한의 압박이었다. 그날의 깜짝 재료는 브로콜리였고 놀랍게도 전날 먹었던 그 메뉴 브로콜리 튀김 두부가 바로 그 방송에서 처음 탄생한 것이다. 몇 년간 갈고 닦은 기술과 머릿속 아이디어들이 극심한 압박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요리는 결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패, 수정의 흔적들이 결핍의 그 순간에 마치 폭발하듯 솟아오른 것이다. 극도의 결핍 상태에서 자신을 막 몰아붙일 때 오직 눈앞의 문제와 목표에만 집중이 폭발하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는 것처럼 멀리 보이는 단 하나의 출구를 향해 모든 에너지와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것이 바로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터널링의 순간이다. 결핍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선택지를 제거하고 지금 해야 할 일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여유가 있을 때는 수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고민할 여유도 갈팡질팡할 틈도 없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는 순간 머릿속은 날카롭게 정리된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며칠 동안 발표 준비에 매달렸지만 내용도 흐름도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다. 아이디어는 많았지만 그걸 어떻게 엮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감 30분 전 갑자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왜일까? 바로 결핍이 도와준 것이다. 물론 이건 흔히 말하는 단순한 창의적 영감이 아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결핍이라는 도끼에 쪼개지면서 터져나온 정제된 결정체였다. 당신이 지금 마감에 쫓기고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느껴진다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면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 잠재력이 폭발하는 순간이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한 연구팀은 대학생들에게 3편의 에세이를 교정하게 했다.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마감 시간은 넉넉하게 3주를 주었다. 단, 기한에는 조건이 있었다. A그룹은 자유롭게 언제든 제출 가능, B그룹은 매주 한 편씩 마감 기한을 나누어서 정한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마감이 촘촘히 설정된 B그룹이 훨씬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과제를 완수했다. 이유는 정말 명확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끝내야 한다는 그 압박이 집중을 유도한 것이다. 마케팅 실험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다. 마감 기한이 명시된 쿠폰과 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쿠폰 가운데 무기한 쿠폰은 월등히 사용률이 낮았다. 시간이 많다는 착각이 실행을 미루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다. 분기 마지막 주에 가장 많은 계약을 성사시킨다. 이렇게 결핍과 압박은 당신의 두뇌에 명령을 내린다. 딴 생각하지 마. 이것부터 먼저 끝내야 해. 그 순간 뇌는 산만함을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의식의 최고 위치에 올려놓는다.
바로 그때 당신은 시간을 제대로 쓰게 되는 것이다. 회의 시간이 몇 분 남았든, 학기가 몇 달 남았든, 인생이 몇 년 남았든 결핍은 삶을 희석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진하고 밀도 있게 만든다. 그리고 그 결핍이 만들어내는 진한 몰입의 결과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부른다. 집중 배당금. 그 어떤 동기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떤 지시보다도 날카로운 그 어떤 계획보다도 실현 가능한 바로 시간의 결핍이 주는 선물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부터 연상한다. 그러나 결핍은 무기력이 아니라 동력이다. 결핍은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단련시키고 흩어져 있던 자원을 최대로 끌어내며 한정된 조건 속에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낸다. 그렇다. 결핍은 고통이 아니다. 결핍은 도약이자 기회의 터널인 것이다. 무엇보다 결핍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다. 오히려 훈련시킨다. 마감에 쫓겨 허둥댈 것인가? 몰입할 것인가? 여유가 없다고 불평할 것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이렇게 결핍은 매 순간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뜻밖의 문제에 직면했다. 임무를 마친 폭격기가 착륙 이후 갑자기 바퀴를 접어버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다. 조사를 해보니 조종사들이 착륙 후 보조 날개 대신 바퀴를 접는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왜 그런 일이 반복됐을까? 조종사가 미숙했던 걸까? 아니면 훈련이 부족했던 걸까? 당시 미군은 훈련 부족과 개인 능력의 문제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더 강도 높은 훈련과 더 엄격한 선발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결론을 뒤집은 인물이 있었다. 바로 심리학자 알폰스 차파니스였다. 그는 문제를 다르게 접근했다. 조종사의 내면이 아닌 그들이 앉아있는 조종석을 관찰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다. 사고가 반복된 폭격기의 조종석에는 바퀴를 조정하는 레버와 보조 날개를 조작하는 레버가 나란히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반면 사고가 없던 수송기에는 이 두 레버의 모양도 위치도 전혀 달랐다. 즉 원인은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조종석 설계의 구조적 오류였던 것이다. 여러 명의 숙련된 조종사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가 당연하도록 설계된 구조와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군은 조종사들을 더 훈련시키면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파니스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라도 잘못 설계된 조종석 앞에서는 결국 똑같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퀴 조종 레버 끝에 작은 고무 활 모양의 장치를 추가했다. 손끝으로 살짝만 만져도 이건 바퀴 레버다 라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 단 하나의 변화로 반복됐던 치명적인 사고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 전쟁사 일화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실수를 완전히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고 실수가 곧 비극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앞서 비행기 조종석에 고무 활 모양의 장치를 추가했던 것처럼 금융 앱이 과소비를 막기 위해 자동 알람을 띄우는 것처럼 복지 시스템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되는 것처럼 좋은 시스템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게 돕는 구조여야 한다. 물론 개인의 의지와 노력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물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과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인가? 그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게 유도되는 복잡하고 불공정한 설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날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지쳐 돌아왔다. 머릿속은 해결해야 할 일들로 가득하다. 이번 달 월세, 전기요금 청구서, 아이 생일에 케이크 살 돈, 그 와중에 등록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직에 도움이 될까 해서 등록했지만 지금 그 수업을 듣기엔 너무 지쳤다. 몇 번 결석했고 강의를 따라갈 수 없게 됐다. 결국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한 번 포기한 당신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건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 절대 아니다.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수를 허용한다는 건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든다는 뜻과 똑같다. 실수를 무자비하게 퇴출 사유로 삼는 구조는 결국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구조에서 배제시키고 만다. 그래서 복지, 교육, 성장 프로그램은 애당초 실수할 걸 미리 계산하고 설계된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쉽게 포기할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왜 참여하지 않을까? 몇 번만 더 나오면 수료하는데 왜 그만둘까? 많은 정책 설계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내놓은 답은 하나다. 그들에게는 동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은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고 실수를 반복하면 다시는 재등록할 수 없다. 혹은 몇 년 동안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끝낸다. 사람들의 무책임함을 막고 자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방식 정말 효과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 없다. 복지 프로그램 참여 기한을 5년으로 제한한다고 생각해보자.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한이 있으니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노력할 것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말만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압박은 가까운 마감에서만 작동한다. 먼 마감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터널링에 빠진 사람에게 5년 뒤의 마감이란 달력 어딘가에 흐릿하게 적힌 숫자일 뿐이다. 눈앞에 쌓인 공과금, 병원비, 아이 급식비 이런 것들이 터널의 시야를 모두 가린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감이 가까워질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한이 눈에 들어왔을 땐 이미 늦었다. 더 이상 연장도 안 되고 혜택도 사라진다. 결국 이 제도는 자극이 아니라 처벌로 끝나버린다. 여기서 정책 설계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다. 미래는 추상적이고 멀고 무력하다. 그래서 미래의 인센티브는 동기가 아니라 잡을 수 없는 안개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 프로그램은 수년에 걸쳐 조금씩 결과적으로는 큰 액수를 지원해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매력적이다. 그러나 즉각적이지 않다. 바로 그 점이 문제다. 결핍의 터널 안에 갇힌 사람은 중요한 것을 먼저 보지 못한다. 급한 것부터 본다.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하지? 아이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하지? 그들에게 미래의 보상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의 생존 앞에서 전부 밀려난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결핍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센티브가 터널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들의 시야 안에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 첫째, 기한은 짧고 반복적으로 설정하라. 5년 후에 기회가 닫히는 구조는 사실상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기한이 너무 멀면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거나 그냥 무시하게 된다. 반면 6개월 단위로 반복되는 기한은 터널 안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도 있고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시도할 동기도 생기는 것이다. 둘째, 경고는 조용히 하지 마라. 지원 종료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다음 회차를 위한 등록이 곧 마감됩니다.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터널 안에 갇힌 사람의 주의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자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사람은 행동한다. 그리고 준비한다. 강한 말보다 강한 반복이 행동을 이끌기 때문이다. 셋째,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라.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수는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가 지원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재는 점진적이고 회복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퇴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며 수많은 책임과 과제를 저글링하듯 안고 살아가고 있다. 직장에서의 책임, 가족의 돌봄, 생활비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어떤 날은 단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여유도 없이 수십 개의 공을 동시에 던지고 받으며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의 하루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런 당신에게 누가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
왜 그렇게 자주 실수하세요? 왜 인생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죠? 당신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은 마치 비행기 조종석의 버튼과 레버를 전부 똑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설계해 놓고는 왜 그걸 헷갈리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 누구라도 그 구조 안에선 실수할 수밖에 없다. 누구라도 그 환경 안에선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당신이 무능한 게 아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도 아니다. 당신은 오히려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결국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구조라는 것이다. 매뉴얼 없이 책임을 떠안게 만들고 실수 한 번에 낙오자로 취급하며 잠깐의 휴식조차 죄책감으로 물들이는 구조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완벽한 부모, 똑똑한 직장인, 감정 조절 잘하는 사람, 체력 좋은 노동자까지 이 모든 것을 마땅히 해내길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의 집중력은 한정돼 있고 정신적 에너지도 무한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자꾸 지치고 무언가를 막 놓치고 무너질 것 같다면 그건 의지 부족이 아니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니다. 그건 구조적 과부하 때문이다. 하루의 스케줄이 빽빽하게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적으로 일정을 잘 짠다고 해도 언제나 변수는 있다. 몇 분 늦는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 전체 일정의 연쇄적 붕괴로 이어진다. 뭐 조금 늦는 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모든 약속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기업의 대표도 하루 일정을 1분 단위로 촘촘하게 쪼개 쓴다. 그러나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절대 듣지 않는다. 왜일까? 그에게는 비서가 있기 때문이다. 비서는 회의 시작 5분 전, 회의 종료 1분 전에 나타나 알려준다. 곧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이 사소한 알림 하나가 그가 터널링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다시 디자인해준다. 그렇다. 결핍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한다. 비서의 알림은 그리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단지 요철 하나를 설치하는 것일 뿐이다. 고속도로에 박힌 작은 돌기처럼 졸음 운전 중인 운전자를 깨워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 이런 요철이 운전자를 더 똑똑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실수를 막아주는 환경을 제공할 뿐이다. 그것이 전부지만 그 전부가 생명을 살린다. 당신 삶도 마찬가지다. 늦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망각하고 실수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을 다시 재설계하라. 당신의 환경을 다시 조율하라. 부정적인 터널링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고 구조와 환경을 통해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잊지 마라. 의지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실패는 모두 당신 탓이 된다. 결국 당신이 바꿔야 할 건 의지력이 아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환경 그 자체다. 볼리비아, 페루, 필리핀 이 세 나라에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번 달 저축액은 얼마인가요? 무슨 용도로 저축하고 계신 거죠? 실험에서의 개입은 그저 문자 메시지 한 통 혹은 짧은 편지 한 줄이 전부였다. 훈련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다. 단지 터널링된 정신 속에 잊고 있던 중요한 것을 떠올리게 만든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 저축액이 6%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터널링이 시야를 좁게 만들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저축은 중요하긴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야 밖으로 밀려나고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을 알려줘도 그건 들리지 않는 광고가 된다. 결국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터널 안에 있어야 중요해진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을 터널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누군가 상기시켜주는 것, 바로 이 작은 알림, 반복적인 개입이 변화의 촉매가 된다. 이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결심은 나 자신을 더 단련하자가 아니라 나의 환경을 더 똑똑하게 바꿔보자 여야 한다. 그때부터 당신의 실수는 줄어들고 삶은 덜 피곤해지며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강조했던 결핍은 언제나 풍요 한가운데서 시작된다. 결핍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재난이 아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당신 주변을 맴돌던 예고된 손님이다. 다만 그 예고를 계속 무시해왔을 뿐이다. 그때는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그 정도 돈은 있었지. 그때는 그렇게까지 급하진 않았잖아. 이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결핍의 그림자가 당신 곁에 있다는 증거다. 당신의 현실은 어떠한가? 시간도 부족하고 통장 잔고도 비어있고 머릿속은 할 일들로 뒤엉켜 숨 쉴 틈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풍요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까? 왜 그 소중한 여유의 시간을 계획과 준비의 시간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걸까? 그건 풍요로운 시간 속에 있다 보면 결핍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핍은 언제나 미래의 일이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지금은 컨디션도 괜찮고 지금은 내 인생도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 지금이 얼마나 덧없는 착각이었는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당신이 진짜 위기의 터널 안에 갇혔을 때 비로소 온몸으로 절감하게 된다. 그때 준비만 했더라면, 그때 미리 좀 생각해뒀더라면. 이런 후회는 터널 속의 단골 손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 결핍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을 흘려보낸 그때부터 시작된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지금이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결핍을 피하고 싶은가? 절박해졌을 때 움직이려 하지 마라. 그때는 이미 늦었다. 결핍은 당신이 움직이기 전에 한 발 앞서 도착해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살다 보면 인생은 계획보다 변수가 훨씬 더 많은 게임이란 걸 알게 된다. 갑작스러운 사고, 이상, 실직, 질병까지 이런 일들은 당신에게 준비할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미래의 모든 충격을 막기엔 늘 부족하다. 당신의 시간도, 체력도, 자원도, 의지도 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결핍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치기 전에 환경을 설계해 두는 것뿐이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질 상황에 대비해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지속 가능한 루틴을 쌓아야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결정을 터널에 갇히기 전에 미리 여유 있는 시간에 해둬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핍을 막는 건 의지력 강화가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당신은 또 다시 다급해져야만 움직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 습관이 무너질 때도, 집중이 흐려질 때도, 돈이 새어나갈 때도 당신을 지키는 건 결국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당신은 매일 결심해야 하고 결국 매일 힘든 그 싸움을 해야 한다. 성공하고 싶은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매일 결심하지 마라.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사용해보라. 그게 진짜 자기 관리고 그게 진짜 삶의 지혜다. 자신의 계획을 말로만 막 떠벌리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왜? 이미 말한 것만으로 일을 다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나마 남아있던 생각들마저도 그냥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서 그 크기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현실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엄청난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원래 다 이런 거야. 그런 건 뭐 아무나 하나 쉬운 게 아니야. 그거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요, 도야마 시게이코의 생각의 도약,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배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학교를 떠올린다. 이건 학생뿐만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딘가에서 정식적으로 배워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왜 그럴까? 학교는 오랫동안 지식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다. 대학 졸업장이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인식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인 듯 여겨졌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스스로 날아오를 힘을 전혀 길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운다. 나 역시 이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는 본질적으로 글라이더형 인간을 양성하는 훈련소에 가깝다. 글라이더를 본 적 있는가? 겉으로 보기엔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혼자 힘으로 비상할 수 없다. 바람을 타고 그저 활공할 뿐. 추진력이 없으면 곧바로 추락하고 만다. 안타깝지만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다. 높은 성적을 받고 우등생이라고 불릴지라도 결국 그들은 틀 안에서 주어진 문제를 푸는 데 익숙할 뿐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이런 교육 방식은 결국 날개 없는 우등생을 만들어낸다. 시험에서 1등을 해도 사회에 나가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그런 인재 아닌 인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본래 모든 아이들은 창조적이다. 아이들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시인이 되고 발명가가 된다. 벽에 낙서를 하면서 예술가가 되고 장난감을 쌓고 부수며 건축가가 된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창의성은 서서히 사라진다. 지식을 배우면서 정답이 있는 문제만 풀고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해진다. 그리고 어느새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실제로 프로 바둑 기사들 사이에서는 의무 교육이 창의적인 생각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 있다. 왜일까? 바둑은 단순한 암기 게임이 아니다. 매 순간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말 그대로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빠르게 풀고 정해진 답을 찾는 법만 가르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비단 바둑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뇌 발달 시기에 글라이더형 인간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남들이 하는 것을 시키는 대로 잘 해냈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스스로 비행할 수 없는 글라이더는 반드시 추락한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하는 사람은 누군가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날아오를 수 없다. 엔진 없이 하늘을 떠도는 글라이더처럼 자기 추진력 없이 떠밀려 가다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는 글라이더형 인간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시키는 대로 정확히 수행하는 능력이 유용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AI와 컴퓨터가 지식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대가 되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인간은 거칠게 표현하면 이제 필요가 없다. AI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뛰어넘고 있다.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 정보 처리 능력, 정확성에서 가히 압도적이다. 단순한 정보 암기나 기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엔진을 장착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사고하고 창조하고 혁신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인간만이 살아남는다. 더 이상 누군가 이끌어주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 엘빈 토플러는 말했다. 미래는 당신이 지금 배우는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미래는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에 달려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당신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아직도 글라이더 훈련소에 머물러 있는 걸까? 학교의 본래 목적은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 주어진 시간 동안 그 틀 안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학생들은 억지로라도 끌려가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는 점점 글라이더형 인간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정해진 커리큘럼 속에서 이끌어주는 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공부는 누군가 가르쳐줘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된 교육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려는 의지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 막 이끌어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정답을 제시받지 않으면 혼란스러워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이건 바로 나와 당신의 이야기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학교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크기의 물고기만 잡으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가? 이것조차 묻지 않는다. 지금 교육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졸업 후에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학생들이 그러했듯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 가르쳐줘야만 배운다고 착각한다. 책을 읽어도 강의를 들어도 혼자서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회에 나와서도 누군가 가이드라인을 주기만 기다리고 지시를 따르는 데만 익숙한 그런 인간이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글라이더형 인간의 명확한 한계다. 학교에서는 1등을 하고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정해진 방식대로 사고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스스로 방향을 바꾸거나 기존의 틀을 깨려는 학생은 소위 문제아로 낙인 찍힌다. 그러나 나도 당신도 알지 않은가? 학교에서 1등한 학생이 사회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을 것이다. 사회는 오히려 학교와 정반대다. 남들보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틀을 깨는 사람들,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성공은 기존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의 교육이 너무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험하다. 아이들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학생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모든 것을 끝까지 알려주려 하고 그들은 그저 입을 벌린 채 받아먹기만 한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제공한다. 당연히 학생들은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은 최대한 덜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답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흔히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틀 안에서만 사고하도록 만든다.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연습만 할 뿐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법은 알지 못한다. 과거 그리스인들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다. 그들이 뛰어난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왜? 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다. 그렇다. 질문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배움도 멈춘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창의성을 키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창의성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창의성은 발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정답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남들이 만든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신만의 그 길을 가야만 한다. 배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다. 진짜 배움이란 혼자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그러려면 주어진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활동하는 글라이더인가? 아니면 스스로 날아오를 엔진을 장착한 독수리인가? 어릴 때부터 나는 잊어버리지 마 라는 말을 정말 지겹도록 들으며 자랐다. 시험을 앞두고는 잘 기억해야 해 라는 말도 끊임없이 들었다. 만약 그때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느냐고? 점수는 깎이고 꾸지람을 듣고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자.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건 정말 똑똑하다는 뜻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즉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는 것과 동일시되곤 했다. 그렇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실패이자 무능함처럼 인식되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지금까지 교육은 인간의 두뇌를 창고로 취급해왔다. 지식을 쌓고 더 많이 저장할수록 좋은 머리라고 평가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망각은 두뇌의 적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시대가 바뀌었다. 창고 역할은 더 이상 인간의 몫이 아니다. 컴퓨터는 한 번 저장한 정보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필요할 때 즉시 꺼낼 수 있고 정리도 완벽하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가? 창고형 두뇌로는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창의형 인간이 필요해졌다.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IT 미래학자 니콜라스 칸은 말했다. 기억은 컴퓨터가 한다. 인간은 생각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창고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
만약 창고처럼 막 쌓아두기만 하면 당신의 머리는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이다. 창조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머릿속에 불필요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갈 공간 역시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망각은 배설과 같다.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듯 머리도 망가진다. 하지만 우리는 잊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 건 기가 막히게 잊어버리면서 정작 빨리 잊고 싶은 일은 머릿속을 맴돌며 사라지지 않는다. 잊고 싶을 때 잊지 못하고 잊으면 안 될 때는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잊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기억하는 법만 강조했고 잊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 결과 나와 당신의 머리에는 쓸데없는 기억, 정보들로 가득 찼고 집중력과 창의력은 점점 더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다. 예상치 못한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머릿속은 복잡해지며 점점 혼란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망연자실이다. 말 그대로 멍하니 정신을 잃는 상태. 너무 많은 상황, 정보가 들어와 뇌가 감당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보 과잉 시대를 살고 있다. 매일 수많은 뉴스, 소셜미디어, 광고, 데이터가 우리의 뇌를 공격한다. 만약 이 모든 정보를 기억하려 한다면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생각은 무거워지고 결국 창의적 사고가 어려워진다. 잘 잊어야 제대로 창조할 수 있다. 망각은 단순한 기억의 삭제가 아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사고력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잊고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겨야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곧 똑똑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기억, 정보를 과감히 지우고 버릴 줄 아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머리를 비우고 더 효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까? 1. 머리를 비우려면 몸을 움직여라. 머리가 복잡할 때 의외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정리한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은 산책을 즐겼다. 그들은 걷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을 간결한 아이디어로 다듬었다. 잊지 마라. 움직이지 않는 머리는 녹슬고 움직이지 않는 몸은 굳어진다. 2. 장소를 바꿔라. 집이나 사무실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카페나 공원에서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장소를 바꾸면 뇌가 새로운 환경을 인식하면서 리셋되기 때문이다. 머릿속이 뒤엉켰다면 잠시 자리를 옮겨보자. 단순한 변화일지라도 뇌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3. 어려운 책을 읽어라. 잠이 오지 않는 밤,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면 오히려 더 눈이 말똥말똥해진다.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은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이다. 복잡한 개념을 따라가려 애쓰다 보면 뇌는 피곤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리셋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역시 자동으로 삭제된다. 4. 잊고 싶다면 차라리 다른 일에 몰입하라. 잊고 싶은 기억이 있으면 애써 지우려 할수록 더 깊이 박힌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히 다른 일에 몰입하는 것이다. 하나의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정리되면서 해결책이 떠오른다. 그렇다. 잊고 싶다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채워라. 5. 쓰고 싶은 것만 써라. 강연이나 강의를 들을 때 모든 내용을 빽빽하게 적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기록한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반면 중요한 부분만 머릿속에 남기겠다는 사람은 기록하지 않아도 핵심을 기억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쓰지 않아도 기억된다. 오히려 무의미한 메모는 뇌의 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할 뿐이다. 6. 수면을 활용하라. 수면은 최고의 망각 시스템이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그날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삭제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은 이유는 밤새 뇌가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 과잉 시대에는 수면만으로 모든 걸 정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낮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잊으면 안 된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제는 잊어야 살아남는다. 기억을 쌓으려 애쓰지 말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려라. 정보는 쌓는 것이 아니라 걸러지는 것이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머리를 창고처럼 쓰는 사람은 쓸데없는 기억에 묻혀 새로운 사고를 할 수가 없다. 반면 머리를 공장처럼 쓰는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쌓아야 한다고 믿는다. 무조건 정보를 일단 저장하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능이다. 나 역시 갑자기 생각이 막힐 때가 있다. 그럴 땐 소리를 내서 말하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에만 맴돌던 생각들이 흐름을 찾고 막혀있던 생각의 길이 뚫리기 시작한다. 또 글을 쓸 때는 조용히 몰입하지만 퇴고할 때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는다. 눈으로만 읽었을 때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도 소리를 통해서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소리가 생각을 다듬는 칼날이라고 믿는다. 단, 모든 생각을 소리내어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더욱 그렇다. 본래 사람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남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아직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너무 빨리 입 밖으로 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심지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런 느낌의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 순간 당신의 아이디어는 초라해지고 힘을 잃게 돼 결국 사라지고 만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처음엔 조롱당하고 다음엔 무시당하고 결국 당연한 것이 된다. 진짜 중요한 생각은 쉽게 흩어지도록 놔두면 안 된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키우고 충분히 숙성시켜야 한다. 당신이 입 밖으로 꺼낸 그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표현 활동이기 때문이다. 말을 하면서 당신의 뇌는 이제 해결했다고 착각한다. 그 결과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계획을 말로만 막 떠벌리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왜? 이미 말한 것만으로 일을 다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행동할 수 없다면 조용히 있어라. 큰 소리를 치는 사람보다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더 무섭다. 기억하라. 진짜 무서운 사람은 계획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만약 충분히 숙성된 생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누구와 이야기해야 할까? 놀랍게도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비슷한 지식,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 새로운 사고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기존에 없던 발상이 탄생한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과 만날 때 성장한다. 영국의 로터리 방식을 보자. 하나의 모임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시각이 섞이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이 탄생하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키우고 싶은가? 너무 빨리 말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과 완전히 다른 경험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고민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좋은 생각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오히려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문장가 구양수는 이걸 삼상이라고 표현했다. 즉, 세 가지 순간에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첫 번째, 마상, 이동 중일 때. 두 번째, 침상, 눈 뜨기 전 잠자리에서. 3. 측상,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화장실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다면 그 생각만 붙잡고 있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놔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생각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 말해야 할 때인가? 아직 품고 있어야 할 때인가? 인간은 항상 손에 닿지 않는 멀리 있는 것을 동경한다. 왜일까? 지금 있는 곳이 따분하고 지금 하는 일이 지겹고 자신이 속한 환경이 갑갑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토록 바라던 곳에 가까이 다가가면 환상은 깨지고 실체가 드러난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아, 결국 여기도 별거 없구나. 일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자유로워 보이고 더 흥미로워 보인다. 그래서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퇴사를 한다. 이건 내 길이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를 찾는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또다시 비슷한 감정이 든다. 지루함, 권태, 불만이 쌓여간다. 그리고 다시 떠난다. 이렇게 이곳저곳 전전하며 떠도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변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변화는 성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끝없는 방황은 문제다. 결국 어디에 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떠나기에 앞서 먼저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당신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실증 나는 이유는 그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태도일 수가 있다. 당신이 만약 불만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를 가도 불만을 보게 될 것이다. 완벽한 곳을 찾기 위해 떠나는가? 그렇다면 평생 찾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불만을 느끼는 이유가 정말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태도 때문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단순한 업무일지라도 당신만의 방식을 만들 수 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권태, 지루함 이것들은 목표가 없을 때 찾아온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결코 떠도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중세 페르시아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오마르 하이암은 말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을 낙원으로 만들어라. 떠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을 먼저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어디서든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군가를 위한 당신 말고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라.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 인생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은지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버드대학교 교육학 교수 토드 로즈의 집단 착각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이끄는 힘,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떤 모습인지 정말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것은 실제 100% 실화임을 먼저 밝힌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 밥이라는 한 남자가 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 그는 현재 70세로 둥근 얼굴에 딱 벌어진 어깨, 짧게 자른 백발 머리에 짙은 눈빛과 짙은 사투리 억양이 푸근하다. 그는 정말로 현명하고 사려 깊으며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교칙이 엄격한 학교에서 혹독한 훈련을 하는 스포츠 선수로 매우 만족스럽고 충만하게 살아왔다. 그의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과 명료한 사리 분별로 인해 유년 시절 동안 그의 부모는 속 한 번 끓여본 일이 없다. 그렇다. 그는 그 어느 또래보다 모범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근면했다. 그렇게 21살이 되던 해 그는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야말로 찰떡과도 같은 결정이었다. 건강한 체구와 그가 얼마나 올바른지 보여주는 그의 얼굴은 경찰 그 자체였으니까. 역시나 그는 경찰 업무에 푹 빠져서 심지어 비번인 날에도 출근해서는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빳빳한 유니폼과 배지를 달고 반짝이는 신발을 신을 때면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그렇다. 이 도시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그에겐 너무 큰 기쁨이었음이 분명했다. 그에게는 그렇게 행운처럼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일찍이 찾아와 그를 감쌌다. 1975년 어느 날 너무 성실했던 탓일까? 밥은 본청으로부터 수상한 요청을 받는다. 젊고 열성적인 시골 마을 경찰 요원인 밥에 대한 소문이 본청에까지 퍼져 윗선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본청에서는 밥에게 즉시 이런 제안을 한다.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6개월 위장 근무에 차출될 의향이 있는가? 당시 밥의 마을을 포함한 뉴저지 일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조직폭력 카르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밥은 역시나 주저앉고 그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다.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후로 밥의 주변 환경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르게 변했다. 곧바로 연방수사국 FBI와 손을 잡고 특별 프로젝트에 착수한 밥은 주민들을 만나기보다 본청에 드나드는 일이 더 많아졌으며
보다 심오하고 어려운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일명 프로젝트 알파라는 이름의 대규모 팀, 그리고 목적은 간단했다. 유명한 범죄 조직에 잠입해서 범죄에 대한 증거를 싹싹 긁어 모으는 것. 위장 잠입 수사를 위해 밥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는 바비 코버트라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행세하기를 연습했으며 코버트를 위한 신분증, 주소까지 완전히 새롭게 갖췄다. 그는 정말이지 아주 큰 일을 맡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밥은 본래 나이보다 4살이 더 많은 남자가 되었고 13kg을 더 찌웠으며 콧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카락도 긴 곱슬머리로 바꿔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밥의 또 다른 이 정체성은 기존의 밥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코버트로 지내는 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진 어느 날, 그는 이제 제대로 범죄 조직들과 대면하는 트럭 운송업자로 취직한다. 여기서 밥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전직 범죄자였으나 지금은 FBI 정보원이 된 팻이 밥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자처하며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다. 팻은 밥에게 범죄자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밥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가르쳤다. 또한 본인의 연주를 이용해 밥이 조직 우두머리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게 밥은 한낱 트럭 운송업자로 취직했으나 어느새 조직의 눈에 띄어 하루 15시간 그들을 위해서만 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밥이 그 조직에 제대로 물들어갈수록 밥의 트럭에서 운송하는 대상물 또한 달라졌다. 처음에는 범죄 조직이 훔친 것들이나 전자제품 따위가 전부였다면 나중에는 범죄 조직의 생명줄을 다루는 정말로 위험한 무기 같은 것들을 운송하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 밥이 트럭 일을 하기 위해 빌린 사무실도 범죄와 단단히 엮인 공간으로 선택되어 버렸다. 그렇게 상황은 점점 더 어둡게 짙어져 갔다. 이 공간 곳곳에는 FBI의 귀가 심어져 있음과 동시에 조직의 아주 상투적인 욕설부터 농밀한 대화까지 모두 터져나오는 정말 영화 같은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범죄 조직이 수익의 몇 %를 가져가는지 혹은 어떤 잔혹한 일까지 하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도청되고 있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멋진 느와르 영화가 아니라 밥의 인생이고 현실이 아닌가. 이 모순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애써 바꿔야 했던 당사자는 어땠을까? 밥은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살아남기 위해 더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되어야만 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밥은 허세와 냉혹함에 진짜로 익숙해져야 했고 실제로 익숙해져 갔다. 입은 점점 더 거칠어졌으며 그간 밥이 고수해오던 싱그럽고 건강함이 넘치는 몸과 피부, 머리카락은 하루가 다르게 푸석해져 갔다. 급기야 그의 성격도 조직원들과 함께 공격적으로 변했다. 물건을 던지는 일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며 남을 위협하는 동작을 취하거나 건들거리는 건 이제는 일도 아니었다. 그의 표정에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젊은 청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시골 경찰 시절 주민들을 따뜻하게 올려다보던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깔보는 게 더 익숙한 깡패가 된 것이다. 그는 지상 최악의 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생기 넘치던 그의 원래 정체성은 완전히 어그러져 이제는 자신을 진심으로 깡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밥이 너무나 일을 잘해서 FBI는 더없이 흡족해 한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잘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의 내면의 정체성이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싶어 안달이 난 경찰 본부는 그렇게 밥의 프로젝트 계약을 몇 개월에서 몇 년으로 바꿔버린다. 밥은 이제 트럭 밀수업을 더 크게 확장하도록 압박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아예 그 범죄 조직 내 회사 하나를 이끌게 된 것이다. 그는 범죄 조직이 입을 법한 양복을 빼입고 링컨 마크가 새겨진 차를 탔으며 경찰대와는 다른 종류의 총을 소지하고 일반 시민들이 피해 다니는 그런 범죄자들과 농담을 나누며 그들에게 값비싼 식사를 능청스럽게 대접했다. 심지어는 거물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가족들과 어울려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밥은 점점 코버트로 사는데 더 익숙해져 갔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밥은 확신했다. 이 깡패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면 자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밥은 이제 더 이상 밥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코버트에 푹 빠져 살아가다가
자신이 원래 누리던 것들과 현재 모습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걸 하루아침에 자각한 그에게 불현듯 정신병이 찾아왔다. 그간 알게 모르게 쌓인 정체성의 균열에 둑이 터지듯 터져버리며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그를 짓누른 것이었다. 언제까지 코버트로 버틸 수 있을까? 두 정체성을 품어야 했던 무의식의 균열로 인해 한계에 달한 그의 심박수는 늘 높았고 잠에서 깰 때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부신이 한순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차를 탈 때마다 종종 심장마비가 왔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이 모든 건강 이상 징후를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싶었지만 평범하고 정직했던 30대 청년이 겪을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밥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코버트도 밥도 그 어느 정체성도 이 남자의 안에 설 자리가 없었다. 밥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하게 가까운 원래의 정체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려 회복 불능 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그럼 그냥 코버트로 살으라고? 그런 인생은 저 밑에 무의식 깊은 어딘가에서 도저히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경찰직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러나 그만둘 때조차 그는 경찰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직의 기밀은 유지되어야 했으니까. 밥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저라는 사람은 땅 위에서 살다가 갑자기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죠. 굳이 할 수 있는 일을 꼽자면 완전히 다시 살던가 아니면 죽던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 내 모습, 내 성격, 내 미래까지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줄 정말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밥은 상처를 입었다. 어디에? 정체성에. 정확히는 원래 자신이 믿는 모습과 현재 모습에 너무 큰 괴리감을 느끼고 무너진 것이다. 이것을 부조화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믿는 내 모습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 이 두 가지에 당신이 수긍할 수 있다면 그 상태는 조화롭다. 우리는 이 조화로움에서 벗어날 때마다 반드시 내면의 갈등에 빠진다. 사실 모든 내면의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부조화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결국 원치 않는 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만 한다. 가령 거짓말로 내 모습을 합리화하는 식이다.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학생들을 모아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킨다. 학생들은 길고 지루한 실험이 끝난 후 제안을 받게 된다. 이 실험이 얼마나 짜릿하게 재밌었는지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 대가로 주어지는 돈은 1달러 혹은 20달러. 실험이 끝난 후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20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진심으로 그 실험이 지겨웠다고 하는 반면 1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그 실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기억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페스팅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걸 쉽게 인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1달러만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했겠죠. 그렇게 인지 부조화 상태에 놓인 이들은 부족한 정당성을 채워넣기 위해 자기 의견을 바꾸게 된 겁니다. 내가 재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로 재밌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은 그 실험이 지루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은 고작 1달러 때문에 자신들이 내뱉어 놓은 거짓말에 실제 현실을 끼워 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뇌는 어떻게 작용할까?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과학자 조이 허쉬는 유명 작가 스티브 실버만을 영입해 부조화가 사람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 흔한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fMRI를 이용해 뇌를 아주 샅샅이 살펴본 것이다. 실험의 첫 단계에서 실버만은 마치 전화로 신문을 받는 듯한 기분으로 본인 인생사에 대해 속으로 독백을 했다. 그리고 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조용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나는 결혼해 본 적도 없다. 나는 텍사스에 살고 있고 린다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다. 사실 실버만은 텍사스가 아닌 뉴저지에 살고 있었고 린다라는 여자친구는커녕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으며 이후 만난 첫사랑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다. 실험 결과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한 대답을 했을 때와 거짓말을 할 때 두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한 생각을 할 때 그의 뇌는 완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자 뇌에서는 거의 전쟁 같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결과로 보아 코버트로 살아가야 했던 밥은 뇌에 정말로 깊은 흉터를 스스로 내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의 뇌는 당신보다 오히려 당신에 대해 더 잘 파악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평가는 지속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있으나 무의식 저 밑에서 올라오는 스스로에 대한 내적 평가로부터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긍정하는 모습이 내 안에 따로 있는데 현재 내 모습은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모두 부조화를 겪는다. 사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격 부조화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스스로의 욕망에 정직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다소 냉소적으로 구는 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심지어 스스로에게 진솔한 것을 어리석고 순진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우리는 진심으로 믿는 바에 솔직해지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당신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실 당신 삶은 수천 개의 사소한 거짓말, 합리화, 가짜 행세로 너덜너덜해져 있다. 실제로 내면과 외면의 부조화는 당신이 자꾸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압박한다. 그래야 내면에서 부대끼는 감정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거울을 통해 보는 당신 모습, 남들이 부르는 당신의 직함 같은 것들이 당신 스스로 느끼는 당신에 대한 느낌이나 소망과 충돌할 때 믿음과 행동 사이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다. 이렇듯 가짜로 만들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탓에 당신은 조용한 절망 속 삶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다. 당신의 가치는 잘 사는 것,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나는 역시 안 된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라며 당신 내면의 기준선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가치관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슬쩍 옮겨버린다. 그렇게 사람은 종종 마음속 불편한 상황을 해결해버리는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끌어내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다. 아무튼 밥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당신의 뇌가 알고 있는 일관성에 반하는 정체성 기만은 사람을 지치게, 더 나아가 미치게 만든다. 그런데 비단 이 자아상의 부조화를 밥 한 명의 사례로만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사실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집단 착각에 빠져 나라는 정체성을 이상한 수렁에 몰아놓고 있는 게 아닐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이 진짜 원하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진짜 원하는 그 정체성에 맞춰 살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하고 있는가? 마음속으론 밥의 삶을 살고 싶으면서 코버트의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당신은 누구인가?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은 뭘까? 진정 내면이 원하는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지금부터 들려주는 저자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나의 어린 시절은 거칠고 힘들었다. 중학교 때 ADHD 판정을 받은 후 고등학교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중퇴했다. 노력을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은 이상할 정도로 전부 다 부스러졌다. 심지어 겨우 21살의 내게는 아내와 어린 2 자녀가 있었건만 나는 그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다. 베이글 가게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가장 탓에 우리 가족은 사회복지와 무료 정크푸드 배급에 의존해 살아갔다. 나는 너무도 밑바닥이었기에 진심으로 모두가 나를 깔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길거리를 걸어 다녔다. 나는 자기 혐오에 빠져 내 스스로 이 사회의 부적절하고 부조화스러운 존재라 여기고 있었다. 이런 감정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정확히 나를 다른 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내 삶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나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나도 노력이란 걸 해볼 수 있다는, 나도 사람들의 존중이라는 걸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린 상태였다. 가족들의 평가는 이랬다. 그래도 너는 어릴 땐 줄곧 똑똑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이들이 점차 실망하는 표정을 보일수록 나는 더욱 비참해졌다. 그래서 그냥 나는 똑똑한 패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가능성을 날려먹은 놈. 나는 그걸 내 정체성으로 삼아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무장한 논리는 이거였다.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으나 나는 똑똑한 패배자답게 뭘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냥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글 가게의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는 근처 서점의 자기계발 서적 코너를 둘러보았다. 손에 집어든 건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이 쓴 자존감의 6기둥이었다. 사실은 나를 구제하고 싶었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곧장 그 책을 다 읽어버렸다. 브랜든에 따르면 자존감을 갖는다는 건 이런 식이었다. 스스로의 마음을 믿고 본인이 행복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 책에 담긴 몇 구절이 내 뇌리를 강하게 때렸다. 자존감은 인간이 존재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글은 계속됐다. 자존감은 궁극적으로 오직 내면에서 비롯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자존감을 외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서 찾는다면 당신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늘 집착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 가치의 핵심이라고 나는 늘 생각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심리학자는 그 반대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설령 어떤 나쁜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해도 그것은 오직 내 탓일 뿐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내가 지금 겪는 비참함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정확히는 내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는 내 믿음이 문제였다.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은 내가 실패자로 태어나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 인생이 꼬인 패배자가 아니라면? 그렇다. 나는 내 신념과 가치관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사람이 자기 기준을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며 사는 게 자존감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게 스스로를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아주 힘든 길을 돌아오며 배웠다.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행동해본 적 자체가 없던 나는 일단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놀라울 정도로 큰 치유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글을 쓰면서 내가 묵살하고 살았던 것들을 향해 질문을 던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저 잊어버리기 위해, 애써 묻어두기 위해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이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면 그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사실 나를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렇게 나는 마치 허물을 벗는 뱀처럼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낡고 조화롭지 못한 똑똑한 패배자의 삶을 내다 버렸다. 그 가죽 아래는 새로운 나의 모습이 있었다. 나는 자기 신뢰를 회복했다.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조용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내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내 외적인 조화를 갖추는 것, 이것뿐이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본인의 개인적 가치를 알아채고 그에 맞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더 큰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 즉, 본인의 잠재력을 세상에 온전히 실현해내는 자기 실현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 그렇게 나는 내 가치와 내 외면을 맞추기 위한 첫걸음으로 검정고시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을 전공했다. 최우수 졸업생이 되었고 마침내 하버드대 대학원생이 되었다. 베이글 가게에서 인생 바닥을 쳤다며 한탄한 지 11년이 지나고 나는 하버드대 가운을 입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만약 11년 전에 똑똑한 패배자에게 나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그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욕했을 것이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정직해져 보라. 사실 이건 당신이 가장 쉽게 무시하는 부분이지만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와 우리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결론이다. 오히려 성공은 매우 깊숙한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성공의 의미에 대해 2사람 이상이 같은 답을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실제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요소는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지문처럼 개별적이고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완성된 성취감을 얻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잘 해나가는 것, 말하자면 조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뭐가 됐든 상관없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라.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일에 20% 이상 시간을 더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포퓰레이스 연구 결과 수입이 50% 늘어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확신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경향이 무려 3배씩 줄어든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너무 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사회적 압박에 덜 민감해지고 자존감이 자람에 따라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까지 증진된다. 즉 심리적인 면역 체계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울, 불안, 섭식 장애에 빠질 위험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사실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일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저 내 외면을 같은 모습으로 맞추면 된다. 이게 전부다. 사실 이건 역시 연습을 하면 그냥 당연하게 된다. 마치 주방 서랍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나서 자신감을 얻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확신이 완성된다. 지금 당신이 진정 바라는 모습과 현재 모습이 너무 달라서 괴리감을 느끼는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진정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당신이 원하는 당신 모습을 찾아볼 생각이 진짜로 있느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믿어라. 당신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해보라. 부디 당신을 위해 행동하라. 당신을 위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라.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한 당신 말고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라. 누군가 비만일 경우에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비만일 가능성은 57%에 달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네, 사람을 진짜 잘 가려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집단, 그러니까 가족, 친구, 모임, 회사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인생에서 힘 안 들이고도 얼마나 큰 변화를,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영상이 끝나면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버드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하버드 개인학 연구소를 맡고 있는 토드 로즈 박사의 집단 착각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짜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매년 신장 이식 대기줄에 올라있는 인원이 몇 명인 줄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서만 자그마치 1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이식용 신장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대략 2만 1,000개니까요. 10만 명 중 약 8만 명은 그냥 속절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장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기증된 이 2만 1,000개의 신장 중에서도 5분의 1은 사실상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람을 진짜 잘 가려서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더니 뜬금없이 무슨 신장 스토리냐 싶으시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증된 신장 중 무려 5분의 1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 일단 이걸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신장 이식 순위 20번째에 있는 환자라고 할게요.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죠. 앞선 순위의 19명이 모두 신장 이식을 거부하셔서 연락드립니다. 이식을 받으시겠어요? 네, 물론 환자 개인한테 이렇게 직접 연락이 오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요. 여러분은 앞에 무려 19명이 연달아 다 거부한 그 신장을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받지 않으실 건가요? 네, 바로 이 이유로 사망자가 기증한 신장 10개 중 1개 혹은 2개는 사실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만 당하다가 폐기 처분 당하고 만다는 거죠. 물론 현재는 이런 부분이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부동산 매물로 너무 오랫동안 나와 있는 집을 의심하듯이 내 앞에 먼저 의견을 낸 사람들의 의견에 사람들은 동조하게 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줄 무언가를 기다리면서도 신장 이식을 거부하는 19명.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다. 나는 그러한 착각을 따라쟁이의 함정이라 부른다. 그들은 추가적인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식을 거부한 신장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나도 이건 걸러야 한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다. 실제로는 신장 이식 거부가 신장 자체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보다는 실제로 운송이 어렵거나 수여자의 체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은 사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함정에 자주 빠져든다. 가령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꽤 오랜 시간 팔리지 않았던 집을 발견했다고 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안 산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누수가 있다거나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거나 그 전에 살던 사람들한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지레 짐작하기 마련이다.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는데 특정 세면대에만 사람들이 한 명도 줄 서 있지 않다면 어떨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세면대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배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쨌든 고장난 세면대라고 넘겨짚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다. 직장을 이룬 후 실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잠재적인 고용주들 눈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오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긴 마련이니까. 네, 1960년대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비브 라테네는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유의 실험을 한 바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학생들은 첫 번째 조건으로 혼자 앉아 있다가 연기가 나오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곧장 두리번거리며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중 75%도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서 연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리러 갑니다. 그런데 조건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실험맨 몇 명을 한 학생과 같은 공간에 일부러 두고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실험맨들은 그걸 보고도 마치 못 본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부분 실험맨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기를 못 본 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연기가 난다는 걸 알리러 간 학생은 38%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실험맨의 행동 하나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나 연기가 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학생은 75%에서 38%로 정확히 절반이 줄어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요, 스스로 판단할 만큼 충분한 혹은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냥 내가 지금 속한 집단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이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순응하게 되는 거죠. 이건 왜 이런 걸까요? 뇌는 사실 자신이 조롱당하거나 무능하다고 여겨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그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고 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스스로가 막 싫어지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군중에게 굴복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굴복한 그 집단의 문화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소위 거지 같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잘 들어주세요. 1990년대 중반 사회학자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는 시카고 대학에서 호스피스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의 환자들 중에 이제 죽음을 앞둔 여성 치매 환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더 안타까운 건요, 그 환자의 딸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수년 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삐쩍 마르고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딸의 남편도 그리고 딸의 자녀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한 아내이자 엄마를 보살피면서 또 가족 전체가 지쳐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 크리스타키스 박사를 찾아와요. 자기 친구의 상태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놈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력이 없나 살펴봤더니 아내의 컨디션 때문이었고, 그럼 그 아내의 컨디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안 좋은가 또 살펴보니 여기서 친정 엄마를 살피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방법이 없나요? 마침 이 시기에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사람들의 낙담과 상심이라는 그 감정들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의문을 느낀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감정에
감기처럼 전염되는 건가? 그리고는 연구를 통해 알아내요. 이 감정이 퍼져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인류는 마치 벌과 같은 모양새를 보인다는 거죠. 벌은 침입자가 벌집 안으로 들어오면 페로몬이라는 이름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다른 벌들에게 공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대기 중 호르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벌이 소위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같이 공격을 막 합니다. 인간 역시도 벌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벌처럼 스스로 알지 못한 채 마치 페로몬을 분비하듯 이 감정이란 걸 막 분비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집단에 전염된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사실 요즘 내 컨디션이 내가 속한 집단 때문이구나 라고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이를테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 주변에 친구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이 빠진다. 이런 게 전부 집단의 감정이 여러분 개인에게 전염된 거거든요.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치매 환자의 가정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어둠의 악령이 기어 나오는 것처럼 한 여성의 병으로 인한 무거운 감정이 가족들에게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오래 지나지 않아 남은 사람도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른바 미망인 효과라는 개념을 발견했다. 네, 그는 추가 연구로 깊게 파고 들어간 끝에 소위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진짜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 상태로 계속 의지하고 있는 집단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그 구성원들이 사실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크리스타키스 박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요, 누군가 비만일 경우에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비만일 가능성은 57%에 달했다고 해요. 반면에 비만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계속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요.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모방하는 뇌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다 정확히는요, 모방 욕망이 있는 뇌를 가져서 그래요. 자, 여기 이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 앤드 멜트조프는 14개월 아기와 엄마로 이루어진 그룹 70팀을 모집한 다음에요, 이 모방 욕망을 대대적으로 연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엄마들은 아기를 무릎에 앉혀 놓습니다. 아기의 머리에는 뇌파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장치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실험맨이 등장해서 아기를 마주보는 위치에 딱 앉아요. 실험맨과 아기 사이에는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돔 형태의 장난감이 놓여 있고요. 이제 실험맨은 왼손과 오른손을 각각 쓰면서 플라스틱 돔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음악과 함께 장난감에서 화려한 색의 조명이 막 돌아가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맨이 장난감을 왼손으로 만지면요, 신기하게도 아기의 두뇌 중 왼쪽 관련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실험맨이 오른손으로 장난감을 만지면 아기의 오른쪽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실험맨의 손과 발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지 딱 납득이 가시죠. 네, 어른들의 행동은 모방을 통해 곧바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이 본능적인 모방으로부터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모방은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해요. 일명 카멜레온 효과죠. 마치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피부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춤추는 법, 글씨 쓰는 법, 공 던지는 법, 하물며 숟가락 젓가락 사용법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법, 아니면 삶의 목적이나 목표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모방하고 습득합니다. 저자는 말해요. 우리의 뇌신경은 누가 됐건 두 사람이 만나면 그들이 서로를 모방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졌다. 당신이 싫건 좋건 우리의 뇌는 그냥 그렇게 생겼다. 심지어 당신 취향이 따로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조차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게 문제다. 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왜 사람을 가려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는지, 왜 나는 가까운 사람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아 동조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확 와닿는 게 없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속한 집단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가족이 너무 힘든데 답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 엄청나게 다양하고 머리 아픈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속한 집단에서 막 빠져나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 집단을 여러분이 바꿔버리지도 못할 때 저자는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정확히는 사회적 정체성에 빠져서 순응하는 삶을 살아왔던 나를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단 하나. 자기 정체성의 복잡도를 높여야 한다. 자기 정체성의 복잡도를 높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단 하나의 집단에 당신의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의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라. 당신을 잡아먹고 있는 그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다양한 정체성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가령 스포츠를 배우고 음악 팬클럽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독서 모임 또는 공부하는 그룹도 좋다. 당신이 A그룹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B그룹을 찾아내서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체성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때 스스로 점검해야 할 건 단 하나다. 그저 당신 스스로 끌리는가? 이거 하나만 체크하면 충분하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혹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몰두하게 된다거나 그런 느낌을 주는 거라면 그게 뭐든 어디든 괜찮다. 이렇게 정체성 포트폴리오를 넓게 혹은 더 깊게 가져가는 건 단일 그룹에만 속할 때 벌어지는 참사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주지만 그 효과는 이거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정체성 중 하나가 거부당하거나 취약해졌을 때 당신은 당신의 또 다른 사회적 정체성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자존감이란 걸 지탱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당신은 자기 존중감을 지켜내면서 사회적으로 비교당하면 받게 되는 충격을 중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당신은 어찌됐건 당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작고 긍정적인 보상 신호를 받는다. 그 인정을 굳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당신이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면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테스트의 점수 혹은 출석률 이런 것들로 긍정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지금 있는 집단에서만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썩혀둘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나를 직접 만들면서 그런 보상을 얻을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맥락의 나를 발견할수록 회복 탄력성과 포용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걸 증명한 연구 결과도 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성격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이 귀속 집단에 대한 인력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가장 가까운 집단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계속하는 거고요.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부터 뭘 먹을지. 인간의 본능은 이렇게 집단을 따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인간은 이렇게 그 집단에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를 맞춰 나갈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형성한다는 겁니다. 집단의 목표, 그 집단의 비전, 이상 이런 거에 여러분 스스로를 맞추고 이제 거기서 만족감과 안정감을 긁어 모으는 거죠. 공통의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세계관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집단의 성질이 소위 본받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자기인식이라는 건요. 사람이 혼자 막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내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다가 내가 속한 집단의 감각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 사실 개인적인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인 정체성 이 둘을 따로 떼어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MRI 스캐너로 뇌를 관찰하면요, 나에 대해 스스로 소개할 때, 그리고 내가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집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했을 때 뇌신경은 정확히 같은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네, 어딘가에서 누구로 역할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기 힘든 거고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누구로 활약할지 이걸 아주 잘 정해야겠죠. 여러분, 이 행복 호르몬은요, 여러분이 속한 집단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하나씩 해 나아갈 때 스스로 주는 상처럼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자기 존중감이 확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가치관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이걸 공유하고 같이 읽어낼 수 있는 집단이 어딘지 파악을 해야겠죠. 가족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회사가 될 수도, 혹은 뭔가를 같이 배우는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책하는 대신 언제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여러분 혼자서도 기꺼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